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이고요.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오늘은 1단계의 44번째 시간이고요.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이거 우리 좀 배웠었거든요. 어디서 배웠었냐면, 우리 관사 얘기할 때, 관사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사의 위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수식적 위치, 뭐 이제 한정적 위치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는 서술적 위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때 어물쩍 배웠었는데 수식적 위치랑 서술적 위치라는 두 가지 위치로 나뉜다. 근데 서술적 위치는 사실 잘 안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수식적 위치에 대해서 제가 막 열심히 말을 했는데 수식적 위치라는 건 결국에는 관사, 명사, 그리고 이제 뭔가 수식어일 수도 있고 수식어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수식어나 수식어구에 뭐가 포함되냐면 그때는 아직 형용사를 안 배웠지만 어쨌든 형용사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형용사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다른 명사의 속격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치사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수식어구와 관사와 명사 사이에 어떤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사 바로 뒤에 어떤 수식어나 수식어구가 오면은 그게 뭐라고 했냐면 수식적 위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수식어를 이용해서 명사를 수식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꾸며준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게 해석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형용사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형용사라는 건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한정이죠. 그리고 하나는 문장을 서술하는 거였습니다. 정작 이런 기능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수식적 위치가 뭔지, 한정적 위치가 뭔지에 대해서 말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응용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가 아닌 한정적 위치, 수식적 위치, 서술적 위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좀 다른 경우들에서 부차적인 언급을 할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처음 찍었던 영상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영상 올리는 시점에서 급히 다시 찍은 건데, 제가 원래 찍었던 영상이 설명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다시 찍었습니다. 어쨌든 위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식적 위치 혹은 한정적 위치. 부르기에 따라서는 이게 또 이 영어 단어를 쓰면 유식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 한국인의 특유의 이 그 사대주의 경향 덕분에 유식한 티를 잠깐 내봅시다. 물론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사랑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님이 달려오셔가지고 제 저한테 이제 매질을 하시겠죠. 수식적 위치, 한정적 위치. 어쨌거나 이 경우는 뭐냐? 관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얘네 세 개가 지금 성수격이 일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수격이 지금 똑같은 상태야.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위치를 보니까 관사 바로 뒤에 형용사가 온 거예요.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관사 바로 뒤에 형용사가 온다. 이것만 만족하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관사, 형용사, 관사, 명사. 이럴 수도 있고, 관사, 명사, 관사, 형용사. 이럴 수도 있고, 명사, 관사, 형용사. 이럴 수도 있고, 관사, 형용사, 명사.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순서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보면은 관사 바로 뒤에 형용사 왔죠? 관사 바로 뒤에 형용사 왔죠? 관사 바로 뒤에 형용사 왔죠? 관사 바로 뒤에 형용사 왔죠?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다 뭐다? 수식적 위치, 한정적 위치다. 해석은 어떻게 해준다? 형용사로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해석이야. 그냥 수식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영어에 있는 관사랑은 다르게 그리스어는 관사를 두 번 써주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어순이 가능하죠. 물론 이 어순은 뜻이 다 똑같아요. 형용사와 명사를 수식해주는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이 어순을 바꿔주면 뭐가 달라지냐면 강조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소한 차이예요. 예문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문이 뭐 예를 들어서 호, 아가토스 아니 아토스가 돼버렸는데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죠. 아가토스 아이고 점점 없는 알파벳을 창조하죠. 제정신이 아닌 스터디 진행자 이래도 될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이게 지금 몇 번째 경우예요? 네 번째 경우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호 안트로포스 호 안트로포스 호 아가토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트로포스 호 아가토스 이것도 돼요. 이 세 가지 다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강조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셋 다 의미는 똑같아요. 왜? 관사 뒤에 바로 형용사가 왔죠. 관사 뒤에 바로 형용사가 왔죠. 관사 뒤에 바로 형용사가 왔죠. 그리고 지금 관사, 명사, 형용사가 다 어떤 상태예요? 성수격이 일치하는 상태예요. 이게 사실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조건 하에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해석하냐? 그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순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할 때 그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첨언을 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줄 수도 있고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좋은 사람. 이렇게 첨언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수식해주는 해석을 해주면 되겠을 거예요. 그 좋은 사람.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 서술적 위치예요. 이 서술적 위치는 관사에서 관사, 일단 명사, 그리고 형용사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관명형이 성수격이 일치해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조건 하에 보니까 관사에서부터 괄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사에서 괄호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명사가 오는 순간 괄호를 닫았어요. 근데 형용사가 이 괄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가 관명형이 될 수도 있고 형관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관사에서 시작해서 명사에서 닫았는데 형용사는 그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관사, 명사, 쌍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사에서 시작해서 명사에서 닫으면 얘는 뭐예요? 수식적 위치야. 한정적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얘로 얘를 꾸며주고 그런데
관사에서 시작해서 명사에서 닫으면 형용사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는 뭐냐? 명사가 형용사 하다라고 하는 서술의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수식어구는 명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서술해주는 거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예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단순한 예문을 호, 안트로포스 아이고 왜 이렇게 이상했었죠? 안트로포스 아가 아가 포스 포스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가토스 아가토스 아니 왜 이렇게 끊기지? 펜이? 펜을 새로 사야 되나? 아니에요. 전 사지 않을 거예요. 전 절대 삼성에게 제 지갑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호안트로포스 마침표를 찍었죠? 아니면 뭐 이제 수를 바꿔서 호안트로포이 아가토이 얘네 셋 다 어떤 경우예요? 성수격이 지금 다 일치하죠. 성수격이 다 일치하죠. 성수격이 다 일치하죠. 이건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지금 관사에서 시작해서 명사에서 끝나는 괄호를 쳤어요. 형용사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딱 읽다가 관사에서 시작해서 명사에서 끝나는 괄호를 쳤어요. 형용사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다음에 딱 보다가 관사에서 시작해서 명사에서 끝나는 괄호를 쳤어요. 형용사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럼 뭐야예요? 이거는 서술적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뭐 그 사람은 좋다. 그 사람들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이제 문장인데 여기 동사 있어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사가 없는데 완전한 문장인 경우를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노미널 센텐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용어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서술적 위치로 형용사랑 관사랑 명사밖에 안 써줬는데 동사가 없지만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가 지금 다 무슨 격이에요? 다 주격이에요. 다 주격이어가지고 더 이상 필요한 정보가 없어요. 일단 제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필수 요소 다 갖춤. 왜냐? 주어고 서술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으면은 엔간한 필수 요소는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셋 다 주격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냐? 서술적 위치로 관사, 형용사, 그리고 이제 명사를 쓸 때는 다 주격으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격으로 일치시킬 수도 있어요. 주격이 아니라 다른 격으로 일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절이 여러 개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장은 하나지만 절이 이제 뭐 여러 개 있는 거죠. 이렇게 절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어느 한 덩어리가 서술적 위치로 쓰여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뭐 다 예를 들어서 뭐 다 속격으로 일치돼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얘는 이제 절이라고 하기에는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절은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절 비슷한 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긴 문장 안에 어느 한 절이 지금 서술적 위치로 쓰여져 가지고 절 비슷한 거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뭐 속격이면 속격, 역격이면 역격, 뭐 대격이면 대격 이렇게 주격이 아닌 다른 격으로도 다 일치가 돼가지고 서술적 위치를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꼭 주격으로 하란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나중에 어려운 문장 같은 게 나오면은 차차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게 형용사 아니면은 형용사는 아니더라도 어떤 뭐 수식어, 수식어구에 대해서 지금 이 위치를 말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위치가 그래서 이제 이 형용사, 수식어, 수식어구로 썼을 때는 한정적 위치, 뭐 아니면 뭐 수식적 위치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로 수식해주는 의미가 맞아요. 이게 지금 이름도 한정적 위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수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 이 해석을 이제 정당화해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서술적 위치 배웠잖아요. 서술적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가 있고 이걸 지금 형용사를 가지고 서술적 위치를 썼으면은 그 해석할 때 뭐예요? 진짜로 문장 서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위치로 썼을 때. 그런데 이 용도로만 쓰기에는 한정적 위치랑 서술적 위치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편리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용어가 유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라 뭐 그냥 뭐 냅다 뭐 대명사 아니면 뭐 다른 다른 뭔가 있겠죠? 뭐 다른 경우에도 그냥 이 한정적 위치 아니면 뭐 서술적 위치라고 하는 이제 그 용법을 써요. 그래서 이 용어를 썼을 때 이 용어가 진짜로 뭐 한정의 의미일 수도 있고 문장 서술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딱히 그 의미로 안 써요. 그 의미가 아닌데도 어쨌든 생긴 거는 형용사의 위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관사에서 시작해서 명사에서 끝나고 딱 보니까 여기 대명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진짜로 어떤 문장을 해설해 주는 것, 문장을 어떤 서술해 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부르기는 서술적 위치라고 하는 거야. 서술적 위치라고 부르지만 진짜로 문장을 서술하는 건지는 우리가 읽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또 이럴 수가 있죠. 뭐 관사 바로 다음에 뭔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대명사가 있어. 그리고 이제 관사 명사. 얘는 어떤 위치인 거예요? 우리가 얘를 부를 때는 한정적 위치인 거예요. 이름은 한정적 위치지만 이게 진짜로 의미가 수식의 의미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경우를 봐야 아는 거야. 이 용어가 너무 유용해서 온갖 방식으로 다 쓰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형용사의 위치, 한정적, 수식적 위치, 서술적 위치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했어요? 관사를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까놓고 관사를 안 쓸 때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이 관사를 생각보다 잘 안 써요. 그래서 관사가 없는데 이게 한정적 위치인지 서술적 위치인지 어떻게 알아요?
관사가 없는데 지금. 그것은 여러분의 눈치를 사용해서 이게 한정적 위치인지 아니면은 서술적 위치인지 때려 맞춰야 돼요. 그래서 관사를 안 쓸 때가 꽤 많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눈치, 아니면 이제 눈치를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뭐예요? 문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관사, 명사, 형용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동사가 없네라는 의미에서 노미널 센텐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부를 수가 있는데, 아니 다르게 부르는 게 아니라 노미널 센텐스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명사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예요? 명사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거를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토, 비블, 리, 온, 또론, 펜을 새로 사야 되나? 토, 비블리온, 도론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죠. 도론, 토, 비블리온. 아,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이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장들은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해석이 무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 책은 선물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선물은 그 책이다.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얘 뭐예요? 주격이에요. 얘 뭐예요? 주격이에요. 주격, 주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심지어 이제 그리스어는 어순이 자유롭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문장으로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은 선물이다. 그 책이 주어일 수도 있고요. 선물은 그 책이다. 선물이 주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대개라는 표현은 좀 불길하죠. 대개 관사가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관사가 지금 토 비블리온이니까 지금 비블리온에 붙어 있잖아요. 관사 붙은 애가 주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두 문장이 다 그 책은 선물이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대개라는 단어는 이제 그냥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약간 그냥 관용적인 약 관용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법칙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건 어떤 문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석해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까놓고 어떻게 해석해도 별 상관이 없다. 뭐 관사를 붙였다고 해서 꼭 그게 주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뭐 법칙, 의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명사만 거의 명사만 가지고도 지금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당신의 자유가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형용사의 위치를 배웠고요. 이 형용사의 위치라는 게 한정적 위치, 수식적 위치라는 것도 있었고 서술적 위치라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쓰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예문은 굉장히 단순한 다 주격으로 일치되어 있는 예시를 봤지만 사실 뭐 속격으로 일치될 수도 있고요.
역격으로 일치될 수가 있고, 이제 또 커다란 문장 안에 어느 한 절에 상응하는 어떤 걸로 이제 간주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차근차근 배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형용사의 위치라고 하긴 했지만, 뭐 대명사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형용사 같은 거 있어요. 어쨌든 굉장한 다양한 경우에 그냥 딱히 어떤 한정의 의미, 서술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위치를 부르기가 편해서, 그 용어를 쓰기가 편해서, 그냥 한정적 위치, 서술적 위치라고 부를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명사만 가지고도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오늘 배운 것은 문법이란 게 이렇게 크다면은 오늘 배운 거는 요만큼 배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법책을 읽어서 알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진짜 그리스어를 읽어서 체득하는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